자, 이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의 04번에 있는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곳인데, 납세지의 정의,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납세지라는 것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는 게 원칙이죠. 각 사업장 소재지.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의 등록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할 때 그런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법인 사업자들도. 만약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천에도 공장이 있고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또 도소매업을 하는 매장도 뭐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도소매업장들을 보면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칙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라든가 납부 이런 것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업장이란 어디라고 그랬죠?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가 납세지로 본다. 사업장 소재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의 그 소재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업종별로 좀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업이라는 건 이제 그 보통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곳에 그 바다에서 뭘 채취하기도 하고, 자, 산속에 가서 뭘 채취하기도 하죠. 거기를 우리가 소재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업의 경우는 광업 사무소, 거기를 소재지로 봐요. 제조업이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보시면 되겠는데, 공장은 제품이 최종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업, 건설업도 현장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고요. 운수업도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죠. 부동산 매매업도 매물이 일정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야 될 텐데, 이러한 업종에서는요,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하면 보통 이제 본점 정도로 보면 되죠. 본사가 있는 곳. 그래서 업무 총괄을 꼭 그런 본점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점이라고 구체화는 안 했지만 보통은 이제 본점이고, 아무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사업장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 자판기 사업이죠.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자들은요, 이 사업장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죠. 무인 자판기니까 이것도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단계 판매원, 주된 사업장. 다단계 판매원은 그 사업장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등록된 다단계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좀 특이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또는 등기부상 소재지, 뭐 대부분 다 소재지. 그런데 여기도 소재지는 소재지인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물건이 있는 소재지예요.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은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 사무실이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하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될 수가 있죠.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도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등록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상가 건물을 또 내가 이천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 가지고 거기를 임대를 줬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로 내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천에서 사업을 하지만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이 등기부상 분당 성남으로 돼 있는 거죠. 거기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사업장의 범위에서 특이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거, 요 X표 돼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직매장하고 하치장하고 임시사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봐요. 왜냐하면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죠. 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봐요. 제품이 완성된다든가 판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 이건 사업장으로 봅니다만은, 하치장 하면은 물건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관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그 행사 기간에만 거기에서 하는 거, 뭐 이천의 쌀축제 기간에만 거기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 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기대회, 박람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하치장,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요거 하나 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장의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재반 의무를 수행을 할 때는 아까 맨 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특례 규정을 줬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 단위과세죠. 이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것은 사업자, 사람 중심이죠. 사업장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 그래서 이제 가장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재반 의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이 사업자 단위 과세는 이런 제도예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군데다 하고, 그래서 한 군데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면은 사업자 등록도 사업장별로 막 등록을 받을 필요 없이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똑같은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 과세의 총괄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이 되어야 되고, 개인의 경우는 이제 주사무소, 이것도 본점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총괄납부 제도입니다. 총괄납부. 주사업장을 정해가지고 주사업장에서 세금만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납부하는 거 외에는 총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납부하는 거 뭡니까?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1년에 4번 세금 납부하잖아요. 그 납부하는 것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예요. 그래서 법인은 역시 본점 또는 총괄납부 사업장인 지점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개인은 똑같이 주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납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눈에 잘 신고자가 잘 안 들어와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거지. 예. 여기에 신고자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 시험 보실 때는 신고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복이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납부만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 보실 때 좋을 거예요. 자, 그것을 다음 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로 다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납부 제도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전부 사업장별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신고, 결정, 경정 및 징수, 그 다음에 납부 및 환급, 여기까지만. 납부 및 환급은 총괄해서 이건 되지만 이 부분은 사업장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전부 어디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그래서 법인은 본점에서 하나만 하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에서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두 제도의 차이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년부터 2020년 1기부터 이걸 적용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12월 10일까지는 해야 20일이 되죠. 그럼 오늘은 12일이니까 지금 신청해가지고는 2020년 1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죠. 좀 늦었어요. 이틀 정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 20일이라는 거. 20일이라는 숫자.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나. 그랬다가 이게 더 편리해서 했는데 어떤 다른 사유 때문에 다시 사업장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기도 역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하는 거 이건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요 주의사항이 이게 뭔가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 이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것도 20일이죠.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 싶다 그러면 주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해야 돼요. 20일 내에.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 개시일부터 총괄 납부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뭐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아직 영업은 시작하지 않지만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발급을 해주고요. 뭔가 확인이 좀 필요하면 이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확인 서류를 갖다 주면 발급을 해주고요. 무슨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사업은 관할 다른 기관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등록을 거쳐서 설립을 하는 기관 같은 거, 이제 학원 사업 같은 경우죠. 그러면 학원 사업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천교육지원청에 등록증, 학원 등록증을 가져오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관청에 등록이 필요한 그런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 필증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학원 개원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주죠. 왜냐하면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원하려면 책상도 들여놔야 되지, 컴퓨터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근데 학원 사업은 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도 별로 쓸데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하니까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하여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사업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좀 팩스로 보내달라,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개시 전에도 발급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며칠 내에 발급되느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걸 검토해가지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당일날 해주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당일날 해주기도 하는데 규정에는 3일로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조사관이 좀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혹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려가 되는 점이 좀 있다. 이렇게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을 했다면은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더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5일 추가해서 발급을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5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발급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발급받은 후에 사업자에게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의 변경을 해줘야 돼요.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변경 사유에 해당된 것만 여기 열거됐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회사의 이름 변경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그러죠, 상호. 근데 이제 통신 판매 사업자 같은 경우, 인터넷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쇼핑몰의 명칭이 있죠. 그게 상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가 있으면,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무슨 잘 바꾸지 않습니다만은,
도메인 주소 바꾸면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걸 또 나중에 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렇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호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학원도 대개 이제 학원들이 학원 그 명칭에 교습 과정을 다 넣어서들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 원장님들이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면 상하탑 컴퓨터 회계 학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넣으니까 너무 길어. 학원 이름이 상하탑만 해도 3자죠. 컴퓨터 하면 6자, 회계 8자에다가 학원 10자, 상호가 너무 기.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이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요즘은 저 추세가 그 저희 학원 유형의 평생교육 학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에 보니까 학원 이름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수원의 어떤 원장님은 서수원 평생교육학원, 예. 서수원 평생교육학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그 강남역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제 배우게 될 그 더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더전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더전에도 교육기관이 하나 있어요. 학원이 하나. 거기는 이제 더전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는데 그 학원이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그 학원 이름이 뭐냐면 더전 직업교육학원. 이렇게 학원 이름들을 옛날에는 그게 더전 전산회계 학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더전 전산회계 학원. 근데 그 더전에서 전산회계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요. 지금은. 인사 뭐 이런 것도 해요. ERP 인사 이런 거. 이거 회계가 아니거든요. 물론 인사에도 그 원천징수 급여 계산하고 좀 관련된 것은 회계적인 게 좀 있죠. 그러나 그걸 회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 관리에 관한 거라든가 급여 원천징수에 관한 거, 연말정산 관한 거 이건 좀 회계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거기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예 직업교육학원이라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제가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로 바꿀 것 같아요. 결심은 못했습니다만은 상하탑은 그냥 붙였으니까 끝까지 쓸 거고 상하탑 평생교육학원이라고 하든지 직업교육학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상호를 바꾸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천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학원 등록증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이천 세무서를 찾아가면 당일날 발급해줍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인쇄만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변경은 재발급은 당일날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3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가 변동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제조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도소매까지 하게 됐다. 매장도 만들었다. 그러면 제조, 도소매 이런 것이 이제 사업의 종류죠. 그 다음에 도소매를 만약에 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도소매를 보통 그 가구만 도소매 했는데 이번에 의류도 도소매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 종목에다가 의류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전, 이거 주소를 말하죠. 주소. 그래서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속으로 인해서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있죠. 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이거 뭐 대표자 변경이나 거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된 경우, 우리가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주식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릅니다. 한 명 합자, 한 소수의 인원이 서로 공동 투자해가지고 회사 세우는 거죠. 예,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그 다음에 보증금 또는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게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된다. 그러면 변경 사유 없는 것이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보기가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화번호. 예. 사업장에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변경 신청할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거. 예. 보기에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는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변경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그 출력을 해줄 때 이메일 주소라고 하는 항목은 출력을 해주는데 그 옆에다가 그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직접 인쇄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거기다 적당히 써서 그냥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담당자 이메일 주소나 회사 전화번호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신청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회계 할 때는 거래처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꼭 거래처 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바꿔놔야 돼요. 예. 안 바꾸게 되면은 그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존 시스템에서 발행할 때는 이제 그 거래처 관리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냥 홈택스 시스템으로. 그럼 그 홈택스 안에도 거래처 관리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의 그 사후관리 항목은 아닌데 우리 실무에서는 전산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로 잘 나오는 거,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이런 것은 정정사유에 변경사유에 해당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을 시작을 안 해. 과세 사업자가 이제 만약에 12월 12일 날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12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은 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했거나 아니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다음 달이나 적어도 뭐 한 2, 3개월 안에는 사업을 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어떻게 되면 과세 사업자면은 7월 25일 날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2019년 12월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있다고 봐요. 이천세무서에서. 그러면 이천세무서에 2020년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는 접수가 돼야죠. 1과세기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근데 신고가 안 들어와. 그러면 사업이 매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원래 신고해야 돼요. 제로로. 예. 매출은 없어도 그동안 사업을 시작했으면 뭐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잖아요. 한 푼 못 팔았어도. 자,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확인해가지고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예, 역시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 뭐 회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사업자 등록증 그냥 말소를 하면 됩니다. 예, 회수가 사실 불가능하죠.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세무서 민원실에다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폐업자들이 갖다 줄 수 있나요? 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기분 좋게 폐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되게 폐업을 했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왔으니까 폐업을 했는데 그걸 나 폐업했습니다 하고 그걸 들고 이렇게 민원실에 갖다 준다는 게 힘들죠. 그런 일이. 그래서 대부분 그냥 말소 하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했으면 그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매출세액을 본인이 소비한 걸로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말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에게 계속 우편물이나 연락이 갈 거예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빨리 하라고. 예, 사업을 폐업했으니까 확정신고 하라. 왜 그러냐면 그 재고로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입세 공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판매를 못했지.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봐요. 그러면 컴퓨터를 삼성전자에서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줬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영업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컴퓨터를 그대로 한 대도 못 팔고 몇 달 버티다가 한 6개월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급받은 거에 대해서 정부는 환급을 해줬는데 팔겠다고 해서 매입세액 환급을 해줬는데 못 팔고 재고로 그냥 남겼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소비한 걸로 판단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예요. 그래서 어제 그 신고 날짜 얘기할 때 폐업한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폐업한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모르고 못했잖아요. 가산세 내야 돼요. 거기 지난 날부터 그 내야 될 세금에다가 만분의 2.5로 해가지고 하루당 만분의 2.5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에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모르고 계속 지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금액이 컸을 때는 가산세도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을 때는 깔끔히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해가지고 깔끔히 끝내야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 재고가 만약에 내가 12월 12일 날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는 12월 2일 날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죠. 12월 2일 날 매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내년 1월 25일 날 신고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가 들어가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 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매입세액 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것은 내가 폐업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매출로 우리 회사에서 소비한 걸로 보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 판매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신고하면 네. 사업장에 대한 내용 변경을 하면 세무서에서 수수료가 발생해요. 어떤 변경이 주소 변경을 하면 주소 변경이요? 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수수료 없습니다. 무료 발급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무료 발급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1절 부가가치세법의 제1절에서 부가가치세의 어떤 기본 개념, 사업자 등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380페이지에서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380페이지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의 1번 문제 보면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은 거. 네. 여러분 다 정리했었죠? 기억나시죠? 전 단계 거래액은 아니죠. 전 단계 거래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공개하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원산지국 과세가 아니라 원산지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지하고 비슷한 거죠. 예,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 그래서 이거 틀렸고, 직접세 아니고 간접세죠. 틀렸고, 4번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맞았습니다. 다음에 2번은 이것도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이거는 아는 거. 예, 옳지 않은 거. 일반 소비세 맞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죠? 옳지 않은 거 3번에 거래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라는 거. 세액 공제. 그러니까 전 단계 세액 공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전 단계의 세금을 공제한다 이 말입니다.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전 단계 세액 공제라 이렇게 말해요. 거래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액, 이거 시험에서 보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래액이다. 예,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 공제다. 그 다음에 3번은 설명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거, 특징 또 뭐래? 똑같은 문제네요. 국가를 과세의 주체로 한다. 이걸 우리가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네. 우리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맞습니다. 국세. 국가가 과세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세무서에 내는 세금 다 국가가 과세의 주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는 다 세무서에 내고 있고, 우리가 시청이 있죠. 시청, 예, 관할시에 내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과세관청, 과세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국가가 과세의 주체다. 그러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다. 그러면 지방세. 또 하나가 뭐냐면 관세가 있죠. 관세. 우리 수입할 때 세관장이 과세하는 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그 과세 주체별로 세금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가 일치한다. 이거 틀렸네요. 답은 2번이죠. 예. 일치하다면 직접세인데 우리는 부가가치세 간접세라고 배웠죠. 3번이 틀렸다. 4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맞았고, 4번 인적공제 제도가 없는 물세이다. 네,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그걸 우리가 또 인세라고 불러요. 인적공제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런 유형의 세금은 인세. 그리고 인적공제 반영을 안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물세. 그러니까 세금을 구분하는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인세, 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똑같은 문제죠. 1번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맞았습니다. 2번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았죠? 3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틀렸죠? 예, 우리 간접세였죠. 간접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게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부가세 이론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죠?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리할 때 영리 목적 유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영리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공급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겠다. 그래서 틀렸어. 아니야. 그렇죠.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납세 의무 있습니다. 영리 목적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있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있다. 예. 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말이죠. 과세되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돼요. 누가 징수한다고 그랬죠? 예,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만 맞았나 봐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 징수를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판매자인데. 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거 뭐예요? 판매자라는 거죠. 예. 과세 재화를 내가 판매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징수를 안 했어요. 세금을 못 받았어. 저 공기청정기가 공급가액이 80만 원이고 세액이 8만 원인데 세금을 안 받고 그냥 세금 깎아드릴게요 하고 어느 개인에게 팔 때 그냥 8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 8만 원 세금 안 내도 되느냐? 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거래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를 면해 주는 건 아닙니다. 4번이 맞다 이 말이죠. 다음에 6번 박세무는 2019년 4월 3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박세무의 부가가치세법상 2019년 1기 과세기간은 언제일까요? 했죠. 이거 쉽죠. 개시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개시한 날이 4월 3일이니까 4월 3일이면 1기에 해당이 되죠.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다. 알고 있죠. 2번이 답인 거죠. 네, 다음에 7번은 개인 일반 과세자 김양수는 19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습니다. 김양수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 거래에 대해 그러니까 2월 10일이 폐업한 날이니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오른 거. 네, 확정신고 기한 제가 어제 정리해 드렸죠. 폐업한 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2월 10일 날 폐업했으면 3월 25일 날 확정신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에 8번은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방금 납세지 배웠죠. 사업장이 2개 이상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1번이 틀렸죠. 아까 대원칙이 뭐였죠?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뭐 2번은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아까 그랬죠. 1번이 틀린 것이죠. 자, 9번 문제 볼까요?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맞죠?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보기. 예. 지금 여기 4번에서 보고 있는 우리 이 보기 있잖아요. 정말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이 보기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 틀린 보기. 신고자 빠져야 되죠. 네. 신고자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을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수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예, 원칙.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답입니다. 예, 2번이 틀렸어요. 사업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규 사업자는.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수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맞죠? 마지막 문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거. 당일에 하는 건 상호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 다음 시간에 저 앞에 있는 과세 대상 이거